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네. 상당히 이제 본인한테는 내가 가야 될 자리다. 이제 에르도안이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개헌안을 내놓습니다.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지 말고 직선으로 국민들이 이제 뽑는 걸로 가자. 그래서 결국 이제 2014년도에는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을 전후해서 이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합니다. 당시로 보면은 이제 조만간 약발이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2016년 7월에 생기게 됩니다. 군부 세력이 쿠데타에 나서는 거죠. 근데 상당히 좀 어설펐어요. 그래서 불과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쿠데타 실패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러시아 측이 이제 쿠데타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경고를 해줬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견제를 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쿠데타가 저렇게 어설프게.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확 친러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니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최진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전 세계 재미있는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저희가 문제적 인물 에르도안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 문제적 인물도 시리즈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프로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나라 이야기는 너무 좀 큰 이야기니까 뭐 생각할 것도 물론 많긴 합니다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인물 얘기를 하니까 재밌네요. 네. 사실 제가 EBS에서 이 인물 이야기 비슷한 거를 하고 있어요. 얼음판 위인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착하고 현존 인물? 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현존 인물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 거기서는 이제 정치인까지는 제가 다루지를 사실 않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다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평가가 아주 또 갈릴 수가 있으니까. 네,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프로님 말씀대로 어떤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되게 힘들게 느껴져요. 그다음에 어떤 나라를 안다 되게 어려워요. 근데 위인전은 쉽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배경으로 나오는 뭐 언제 싸웠대더라, 뭐 누구랑 갈라섰대더라, 뭐 쫓겨났대더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배경이 되는 거죠. 보면은 베네수엘라의 그 누구죠? 차베스도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꽤 했었죠. 그 나라 얘기하면서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인물로 들어가는 것도 한번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종종 룰라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자, 일단 오늘은 에르도안. 이제는 시즌 1 때 착했던, 뭐 착하다는 좀 그렇고 하여튼 잘했던 에르도안 시즌 1에서 시즌 2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에르도안 이 처음에 이제 총리가 이제 되면서부터 수상이죠. 되면서부터 이 좀 강력한 어떤 통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합종 연행을 해서 맨날 하다 보면 이게 맨날 불안하다. 계속 뭐 이렇게 협상해야 되고 언제 갈지 모르고. 그렇죠. 근데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이제 1982년부터 이제 수상도 의원 내각제지만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이제 갔던 거죠. 간선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각 책임제지만 이제 독일처럼 이제 모든 실무는 다 총리가 하고 얼굴마다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는 이제 대통령이 위에 따로 있는데 대통령은 이제 의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상당히 이제 본인한테는 내가 가야 될 자리다. 라고 생각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권을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0년, 이제 2003년 집권한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개헌 활동들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터키 같은 경우는 개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쫓아가기 바쁠 정도예요. 근데 이제 에르도안이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이 전력 구조와 관련한 이제 개헌안을 내놓습니다. 의회에서 대통령을 뽑지 말고 직선으로 국민들이 이제 뽑는 걸로 가자. 대신 임기도 이제 원래 7년 단임이었는데 이제 5년 연임으로 바꾸자. 일단 7년에서 5년 바꾼 거 우리랑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연임으로 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상징적인 존재였던 대통령을 국민이 뽑으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그래도 국가의 대장인데 이거를 의원들끼리 뽑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뽑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에르도안이 이제 이런 개헌안을 이제 내놓으니까 당시에 이제 대통령은 이게 너 검은 속이 보인다. 너 이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중심제로 바꿔가지고 결국 너가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거부를 합니다. 그래요? 난 이 개헌안 반대세.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 근데 이제 의회에서는 계속 추진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갈등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그럼 헌법재판소에 가자. 판단 받아보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해보니까 아니 이건 뭐 개헌안 자체인데 이 안 자체를 못하게 진행을 못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어차피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하고 국민투표 거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국민들이 승인하면은 가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결국은 2010년도에 이제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이게 받아들여져요. 아 직선제로? 예, 본인이 총리 이제 임기를 다할 때까지 총리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저 새로 만들어놓은 대통령 자리로 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2014년도에는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이 되게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총리하다가 이제 대통령 출마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때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이 아니고 의원 내각제의 이제 대통령인 거죠. 실권이 없지만 그래도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당이 제1당이니까 정치적 영향력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선이 딱 되고 난 다음서부터 네? 이제 이 속마음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자기가 지내고 있던 이제 관저를 떠나가지고 네. 이제 새로운 이제 관저를 짓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하얀 궁전이라고 임명을 합니다. 총리 관저. 예, 우리도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 다음에 이 이름을 뭘로 붙일까 막 이제 국민 공모도 받잖아요. 당시에 이제 에르도안이 원래 난 총리 관저를 새로 짓고 있는데 나 이제 대통령이잖아. 네. 나 대통령 관저 여기 새로 이제 짓고 있는 거 새로 쓸래. 그러면서 이거를 뭐 민주주의 이름이 아니고 그냥 아예 왕궁으로. 궁으로 가요. 궁. 예, 궁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제 보면. 네. 그래서 이제 규모가 되게 커요. 방이 한 1,000개? 1,000개?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에르도안이 만든 이제 모스크라든지 공공 건축물이라든지 보면 규모가 장대합니다. 스케일이 커요.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 예전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위용을 다시 뽐내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2014년에 이제 일단 대통령 올라간 다음에 2015년에 이제 총선을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제 권한으로 이제 대통령제 전환을 이제 도모를 합니다만 실권을 좀 가져가려고. 예.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실패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총선을 실시해서 압도적으로 의회 내에서 다수당을 만든 다음에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차곡차곡 스텝을 밟으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야, 너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 너무 오래 했잖아. 뭐 이러면서 3분의 2 득표는커녕 이제 40% 득표 정도로 이제 쪼그라드는 거죠. 이때 좀 충격 받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을 전후해서 이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위기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지금 다 잊어먹으셨을 텐데 2015년 정도 그 기억을 떠올려 15년. 예, 15년 정도에 보면 이제 IS 문제들이 막 되게 많았었고. 그때가 15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시리아 난민.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다 터키로 막 수백만 명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상당히 이제 불안했던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에서도 내가 과반 달성이 안 돼. 그다음에 대외적 여건도 상당히 이제 불리해져. 그다음에 경제 상황도 이제 안 좋아져. 네. 이러고 나니까 이제 이 당시부터 이제 이슬람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노선을 전환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현실적인 게 뭐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실리로 뭔가 마음을 잡아왔다면 이번에는 이제 정신적인 것으로 사람들을 이제 잡아놓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종교 학교들도 많이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제 히잡 금지 이걸 아예 공식적으로 폐지를 이제 합니다. 보면은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슬람 편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실히 이제 보여주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본인이 이제 문을 열어서 같이 이제 의회로 제도권 내로 진입을 했던 이제 쿠르드족에 대해서 이때서부터 다시 또 군사적 활동을 이제 강화를 하게 됩니다. 2016년부터. 2016년. 예.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높아지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밖에서 그렇고 안에서도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뭔가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보면 2016년 전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문제되는 발언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영부인 같은 경우는 과거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하렘. 예, 하렘. 하렘이 뭐죠? 그 이제 여성들 많이 모여 있는. 예,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위한 뭐 교육 시설 아니었냐. 되게 너무 이제 분치를 이제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이슬람 교도라면 이제 피임을 하면 안 된다. 또 이제 이런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 피임이 안 된다. 피임하면 안 된다. 또 이런 이제 발언을 하기도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하고. 낙태당용 피임. 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보면은 에르도안은 이제 약간 좌충우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세속주의와 이제 다툼을 벌이면서
이슬람 쪽에 많이 기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당시로 보면은 이제 조만간 약발이 떨어지겠다. 저러다가 이제 물러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뜻밖의 일이 2016년 7월에 생기게 됩니다. 이거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시죠? 네. 네. 그래. 역시나 또 군이 나왔어. 라고 해서 2016년 7월 15일 이제 군부 세력이 이제 쿠데타에 나서는 거죠. 근데 상당히 좀 어설펐어요. 그래서 뭐 약간 그 자작극 아니냐 뭐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의견 통일이 잘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이제 계속 정보는 새 나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접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시작이 아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언제 기회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터키에서의 군부 쿠데타는 상당히 세속주의를 지키는 네. 가디언 같은 본인들을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치가 이슬람으로 기우는 걸 막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왔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명분은 그랬어요. 쿠데타를 왜 했냐? 명분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이슬람 원리를 국민들한테 강요하고 있다. 공화국의 세속주의라는 기본 이념이 붕괴하고 있다. 네네네. 군으로서는 이걸 좌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에르도안 같은 경우가 이제 잠시 휴양지로 마침 떠나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복귀를 하면서 이제 그 페이스타임으로 네. 예. 이제 국민들한테 이제 알리는 거죠. 언론이 아닌 그냥 SNS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면 막을 수 있다. 당시 방송 시설 정도는 이제 쿠데타군이 아마 장악을 했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SNS로 이제 국민들하고 직접 소통을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탄불 한복판에 있는 이제 탁심 광장에서 이제 친정부 시위대가 이제 대거 집결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에르도안이 이제 잘 키워놨던 이제 무장 경찰이 오히려 이제 쿠데타군을 포위하는 군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진 않은 모양이에요. 예, 뭔가 이제 의사소통이 원활치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상당히 이제 이걸 맞냐, 그러냐 좀 자신 없는 상태에서 이제 들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과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하루도 아니죠. 7월 15일 날 밤에 했고 7월 16일 날 이제 새벽에 이제 쿠데타 실패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군이 상당히 성급하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치를 보고 있던 여러 정당들도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야당들도 다 들고 일어나서 이제 일치 단결해서 쿠데타 아니다라고 선언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이상한 쪽으로 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 에르도안 정부를 이제 지지하는 이제 선언을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쿠데타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그 정적들 잠재적인 반대 세력들을 쓸어버릴 이제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르도안 대통령은 걸렌이라는 사람을 들고 나오죠. 이 다 걸렌과 결탁한 이 군부의 이 걸렌 세력들이 지금 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척결을 해야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 걸렌과 세속주의 세력이 이제 이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저희 또 터키 출신 유명 방송인 있잖아요. 예. 알파고 신하 씨라고 약간 비슷한 얘기를 좀 했는데 뭐 그때는 발음이 뭐 귤렌, 그렇죠, 귤렌 뭐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하면 아마 귤렌 정도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한글 표기에서는 이제 걸렌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 망명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한때는 또 에르도안이랑 같이 또 이 종교 개혁 운동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던 사람인데 이제 부패를 둘러싼 에르도안 대통령이 부패했다. 뭐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사이가 이제 멀어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 이제 망명의 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쿠데타의 배후를 밝혀야 된다. 척결해야 된다. 이런 명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이제 권력 강화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세속주의 세력의 대표적인 군부, 학교 이런 데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7만 7천 명 정도를 체포해서 이제 뭐 수사를 하고 일부는 재판에 넘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15만 명 정도의 군인이나 공무원을 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 이슬람으로 기우는 거에 대해서 삐딱한 난 반댈세 이게 뭐냐 이게 나라냐 이런 이제 발언을 했던거나 그런 입장을 보였던 사람들 평소에 이제 좀 깐깐했던 사람들을 다 밀어냈던 거죠. 이래서 이제 자작극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뭔가 이렇게 어설프고 너무 어설프니까. 그 쿠데타도 어설프고 쿠데타 이후에 그러면
에르도안이 좀 뭐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요건 좀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반대파 싹 숙청하고 이러니까 그렇죠. 약간 좀 자기 편한 대로 이게 가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군부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계가 이제 큰 타격을 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 뭐 총장,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처벌받거나 이제 해고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에 좀 약간 반대하는 목소리 내는 사람들이 싹 그냥 밀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지지율 같은 경우는 사실 쿠데타 이전까지는 한 21%까지 추락을 해서 조만간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쿠데타 이후에 이제 67%까지 급 반등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 수상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에르도안 이 대통령이 쿠데타 전후에 보인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뭐 관계를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이제 뭐 객관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친러 영향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또 혹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러시아 측이 이제 쿠데타 정보를 입수하고 미리 경고를 해줬다. 아, 그럼 되게 고맙죠.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름대로 그 견제를 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쿠데타가 저렇게 어설프게 갔다.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확 친러 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니까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비교적 친서방 친미 뭐 이쪽 뭐 양쪽에서 이제 뭐 좀 좌충우돌하는 이제 2015년 전후에서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때서부터 친러 성향을 확 이제 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비상 대권도 잡고 있고 국가 위기 상황이니까. 이러면 이제 그 지금 있는 권한을 내가 지금 휘두르고 있는 쿠데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이 권한을 그대로 대통령으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이제 들겠죠. 이때부터 권력을 더 많이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4월달에 이제 헌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를 해요. 그래서 이제 내각 책임제가 아니고 본격적인 대통령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리 없애고 그 다음에 부통령 미국식으로 가는 거죠. 이제 보면은.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헌법재판소라든지 사법부에 대한 이제 권한을 통제 권한을 강화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권한을 이 쿠데타를 뭐 계기로 기회로 기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에르도안의 입장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보도가 되면서 그전 이제 한 2010년대 이후로부터 상당히 좀 불편한 관계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했던 이제 유럽 국가들이 강력하게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희 이제 국민 또 인권 탄압하려고 그러냐, 또 독재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나가니까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지지 않고 또 그대로 또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뭐 독일하고 우리 단교할 수 있다. 뭐 네덜란드에서 막 비난하니까 니들은 나치 아니냐, 니들은 파시스트 잔재들 아니냐. 네덜란드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력하게 맞받아치는 거죠. 요즘에 그 푸틴 대통령이 말하는 어떤 그런 어법하고 상당히 비슷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서구 국가들하고는 아주 관계가 냉랭해집니다. 보면. 뭐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그 개헌안은 가결이 돼요. 아슬아슬하게. 51.3%로 이제 가결이 돼서 이제 대통령제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부정투표냐 아니냐.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좀 있었던 뭐 이야기들이 상당히 이제 많았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가결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헌법 개정안은 이제 2017년에 이제 통과가 되고요. 근데 이제 효력은 이제 2019년 이제 11월부터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이제 돼 있었어요. 보면은. 이미 대통령인데 나는 이제 현재 대통령 임기 다 끝날 때쯤 맞춰서 개헌이 이제 실제로 적용이 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이제 10년을 더 2019년부터 10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회 한해서 중임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은 계산으로 따지면은 2029년까지. 근데 이제 계산을 잘 해보면 터키 헌법상에 보면은 조기 총선을 또 실시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조기 총선? 이제 뭐 상황이 상황이 이제 급박하니까 빨리 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정식으로 임기를 마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 2029년도 아니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2034년까지도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거죠.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죠. 그래서 이 개헌안이 통과되면서부터 이제 에르도안은 이제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이제 술탄의 지위로 올라섰다. 본격적인 1인 독재를 시작했다. 이제 이런 평가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슬람 근본주의 쪽으로 막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요.
이때부터 더. 예,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는 이제 교과서에서 진화론을 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나 이제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 사실 꾸란이나 성경이나 이 창세기 쪽은 거의 비슷해요. 구약은 뭐 거의 비슷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17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스웨덴 의원들이 또 에르도안을 또 스웨덴 검찰에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에르도안이 이제 스웨덴을 방문하게 되면 또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기도 하는 거죠. 요게 결국은 그 최근에 뭐 나토 가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이건 사실 되게 감정적인 거고. 네. 그래서 스웨덴이 이제 이럴 때 또 붙여가지고 또 터키에 대해서 뭐 무기 금수 뭐 이런 조치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르도안이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언론 탄압, 체포, 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 2019년에 이제 취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8년에 이제 조기 총선을 실시를 해가지고 선거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네. 대통령하고 국회의원을 한꺼번에 뽑는 선거를 실시를 해서 53.2% 득표로 해가지고 결선 투표 없이 이제 당선이 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집권 이제 AKB 같은 경우도 이제 과반수 의석을 이제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뭐래도 확고부동한. 그래서 2018년이니까 이제 10년. 그러니까 2028년까지는 뭐 가지 않겠냐라고 이제 분위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때서부터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 지금 뭐 물가가 그래서 터키는 원래 이 물가 상승률이 항상 OECD 국가 중에 탑이에요. 아, 항상 이렇게 많이 올라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50% 말했잖아요. 2018년에도 24%입니다. 연간?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아닌데 이 몇 년 전만 해도 OECD 통계를 보면 OECD 못난이 삼형제라고 보통 많이 불렀어요. 이상하게 통계가 튀는 세 나라가 있었어요. 네. 터키, 멕시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왜? 노동 시간 엄청 길고. 아니 그래도 뭐 통계하면 안 좋은 쪽에 보면 이렇게 터키, 멕시코, 이제 대한민국 세 나라가 몰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2018년에 터키의 경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아, 경제 위기까지 와요? 왜냐하면 연간 물가 상승률이 24%, 외채는 뭐 4,60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리라와 가치는 또 반토막으로 폭락. 지금도 반토막 난 거. 지금도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이때 반토막 났다가 좀 회복을 했다가 다시 또 반토막 나는. 그러니까 터키 리라와는 상당히 이제 불안한 이제 통화죠.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시면 부동산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에르도안이 이제 국내에서 좀 기행을 저지르는 이런 대통령으로 이제 간주되다가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갈등을 이제 빚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2019년에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러시아가 자랑하는 방공 미사일 S-400 이제 대공 미사일을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차세대 방공 미사일은 S-500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 공동 생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그러면 뭐 그게 뭐가 문제냐? 좋은 거 사면 되지라고 하는데 문제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터키가 F-35를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나라예요. 아, 미국의 무기를 살 수 있는. 특히 이제 F-35 같은 경우는 아주 전략적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F-35를 개발할 때 이 미국이 혼자 개발하기에 돈이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으로 말하면 투자자들을 모집을 한 거죠. 너희들 우리 전투기 개발하는데 첫 번째로 참가하면 너희들한테 부품 생산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비에서 우선권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먼저 선투자하면 좋은 배수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겠죠. 1차로 참가하는 국가들한테는 혜택을 주겠다라고 그래가지고 터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F-35가 처음으로 이제 딱 이제 나왔을 때 옆에 이 참가한 국기들이 쭈루룩 그려져 있어요. 뭐 일본, 뭐 호주, 뭐 터키, 뭐 이렇게 쭉 그려져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당연히 이제 100대 정도 도입을 이제 예상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35, 100대. 근데 이제 이 S-400을 딱 갖고 오면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같이 짝짝꿍을 해서 설치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S-400은 결국 방공 미사일이니까 그렇죠. F-35 격추와 아주 그러니까 이제 F-35 특성을 다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아, 그 터키가 이렇다면 터키가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방공 미사일 있고 그다음에 F-35 있고. 그러면 그냥 훈련을 명목으로 해가지고 S-400 그 레이더 앞에다가 F-35를 알짱알짱 비행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뒤집어봐, 높여봐. 그러면은
뭔가 특성들이 다 잡힌다는 그렇겠죠. 거죠. 보면. 네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너희들한테 줄 수 없어. 그래서 F-35를 이제 터키용으로 만들어 놓고 있던 것들을 인도를 거부합니다. 보면. 네. 그리고 2019년 10월달에 이제 미국 하원이 이제 터키의 아픈 이제 과거죠. 아르메니아 학살을 이제 들고 나옵니다. 이제 그 아르메니아 쪽에서 이제 로비를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 거죠. 아르메니아 학살했어요?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아르메니아 이제 역사에 보면은 네. 이제 그 터키가 아르메니아 사람들을 수백만 명을 네네. 끌고 가고 학살하고 네. 했던 아주 아픈 지구내 참혹했던 모습 과거가 시간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인종 말살, 제노사이드라고 규정을 하고 이제 터키를 규탄하는 네네. 이런 성명을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거는 이제 이 터키 국민들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발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 이후로도 계속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입니다. 뭐 이렇게 답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수자에 대한 이제 탄압을 본격화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SNS 검열도 이제 중국한테 배워와가지고 시행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랑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수교를 하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랑 우리 단교 뭐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네네.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를 점점 강화시켜 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20년 7월에는 한창 코로나가 이제 막 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와중에 또 아야 소피아 성당을 이제 박물관으로 쓰고 있었죠. 이스탄불에 있는. 네네네. 그거를 다시 모스크로 돌려놓겠다. 이게 이제 어쨌든 기독교 시설인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이슬람교 시설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중립적인 시설이었죠. 원래는 이제 성당으로 만들었다가 이거를 모스크로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박물관으로 이제 해서 인류의 유산으로 했는데 이걸 다시 모스크로 돌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정도부터 2020년 10월에는 또 프랑스랑도 한판 붙습니다. 프랑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이제 이 터키가 계속 종교적으로 색채로 막 가니까 그에 비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교 분리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뭐 히잡 착용 금지 이런 것들을 좀 되게 강하려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이 또 터키를 또 프랑스를 또 맹 공격을 하죠 보면.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또 막 들고 일어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2020년 이제 연말쯤 돼가지고는 이제 유럽 이 많은 나라 지도자들을 싸잡아 가지고 나치와 연계된 파시스트다. 파시스트는 굉장히 그 유럽에서 얘기 꺼내면 안 될 단어일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20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좌충우돌하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제 힘들어지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아니 옛날엔 꽤 잘했던 대통령인데. 그러게요. 이제 왜 이러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해설이 있습니다만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근본적으로 유럽하고 잘 사귀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 EU 가입 협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진짜로 해보니까 EU한테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서방한테. 너희들은 우리를 이제 군사적으로는 동맹이라고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가치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다양성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그건 너희들 기준으로 다양성을 강요하는 거지 우리의 가치를 받아줄 생각은 1도 없다. 그다음에 EU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보면 2등 시민처럼 압적인 존재, 불편한 존재로 너무 노골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되게 실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망감이 그렇죠. 그 실망감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성향들하고 이제 외부적 여건이 결합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막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요즘에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의 목표는 뭐냐? 그러면은 2071년까지 이제 완벽한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게 에르도안 대통령의 목표 아니냐? 2071년이요? 예, 2071년이면은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제 본인 없겠죠. 근데 이제 2071년이라는 숫자는 이제 터키에서는 상당히 또 매력적인 숫자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1000년 전 1071년. 예. 1071년 그렇죠. 1071년에 이제 그 셀주크 투르크가 동로마 제국을 격파하고 이제 지금 터키 영토인 이 아나톨리아 반도 이제 이쪽 지역으로 진주하면서 본격적인 오스만 제국이 수립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00년 전에 이제 영광을 되돌리는 어떠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옮겠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려면 2071년까지 가려면 지금 한 50년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50년 동안 차곡차곡 이제 한 2세대 정도를 이제 이슬람 세대들 경건한 마음에 이슬람 세대를 잘 육성을 하면 2071년쯤 되면 이제 수니파가 중심이 되는 이제 진정한 수니 이슬람 국가로 지역 강국으로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 그 순위 이슬람 국가 물론 이제 뭐 각자 가치는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지금 이 에르도안의 목표라는 거예요. 목표가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에서 제일 강한 국가는 누가 뭐래도 이란, 그 다음에 사우디잖아요. 사우디. 예, 네. 터키는 자기도 한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뭔가 양쪽과 맞먹는 어떠한 그러한 정도가 있어야 사람들을 끌어잡아 당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좌충우돌 좀 이해 안 되는 모습들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에르도안은 에르도안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까? 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능수능란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별 역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4월 말인가요? 거의 다 그 휴전안까지 나왔잖아요. 그거 터키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터키가 그리고 수시로 푸틴 대통령하고도 통화도 하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통화를 하고 뭐 거기 또 무슨 무인 정찰기 TB2 정찰기 같은 뭐 이런 것도 많이 그런 건 또 터키에 또 우크라이나에 또 공급도 하고 판매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갈등 분쟁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남들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만 하고 있을 때 또 에르도안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또 막 밀어붙이면서 행동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절묘하게 관계가 소홀해졌던 또 미국하고의 관계 개선도 또 도모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하긴 그럼 위기 상황이 기회인 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터키는 누가 뭐래도 이 지역에서 우리가 빼놓고 갈 수 있는 상대는 아니야라는 인식을 막 심어주고 있는 거죠. 존재감을. 예,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러시아와의 관계를 또 좋게 만들려고 유지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크라이나와 척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면 외교를 나름 잘하고 있는 거죠. 거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약간 삐딱하게 보려고 그러면 아니 우리 식량의 90%는 지금 두 나라에서 오는 건데 우리 사정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도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보면은. 확실히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19년이라는 그 경력 짬밥이 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터키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요충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 사실 저도 꽤 옛날에 터키 외교부 장관이 이제 그 만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터키 외교부가 2000년대 중반인가요? 언젠가 이 젊은 이제 외교관들을 모아놓고 터키 외교가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거에 대한 전략 보고서를 이제 쓴 거를 제가 한번 요약본을 본 적이 있었는데 다르다. 네, 옛날서부터 제국을 한번 해봤고. 그러니까요.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요충지에 있다라는 이 나라가 보는 시야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터키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힘보다 훨씬 큰 시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보면 저게 잘 될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외교에서는 봤을 때 에르도안은 상당히 능수능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에르도안이라는 지금 현재 지구적으로 일종의 뭐 어떻게 보면 문제적 인물이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뭐 꽤 오랜 기간 지도자로 자리매김한 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 앞으로도 종종 이런 문제적 인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리즈로 좀 묶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듭니다. 내년에 한 번 더 한번 등장하셔야 돼요. 에르도안 대통령. 내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과연 그 선거는 어떻게 될지 내년에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지구본 연구소에 보내주시는 사랑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도 즐거워야 되는데 사실 제 마음속에는 항상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잘 쌓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부족하지만 제 나름의 해답을 위즈덤 칼리지에 담았습니다. 개별적 지식을 하나, 둘씩 연결해서 지혜를 축적해가는 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